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확 더워졌죠? 확 더워져서 저희 카메라 이동 잘 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풀이를 하는데 우선 경각심을 일으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출문제 풀이 시간에는 온라인으로 수강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시간 정확하게 똑같이 재서 파본 시간까지도 1분 주고 약 5분에서 10분 정도의 확인 시간, 가만히 있는 시간이죠. 그 시간 이후에 1시간 40분 동안 무조건 똑같이 풀어라. 시험장에 있는 것처럼 화장실도 가지 말고 똑같은 컨디션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이 다음에 똑같은 상태로 이 문제 풀잖아요. 다 외워요. 다 외워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 문제를 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저번 주와는 다르게 이제 기출문제에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좀 온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온순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기출문제는 확실히 기출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다음 주에도 시간 재고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앞에 분부터. 기출문제 어땠어요, 오늘? 총평을 말해주세요. 총평을. 총평. 복잡하고 써야 될 게 너무 많았다. 그래서 본인의 전략은 최대한 아는 거 다 서술하는 걸로. 숫자보다는 논리를 챙겨보자. 그래서 1번부터 몇 번까지 다 푸셨나요? 1번부터 4번까지 다 푸셨어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이 내용 들으시는 수업 들으시면서 전체적으로 어디까지 푸셨는지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본인 답안지만 보잖아요. 남의 답안지 못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 내가 잘 풀고 있는지 잘 못 풀고 있는지. 물론 내가 이제 총평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다른 분들이 얼마만큼 푼지 결국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고개 떨구지 마시고 총평. 난이도가 다르다는 건 높다는 거예요, 낮다는 거예요? 훨씬 어렵다. 그리고 시간 관리 엄청 잘해야 되겠다. 본인 문제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다 풀었는데 2-2번은 날렸습니다. 날렸습니다. 본인의 다음의 전략은? 다음 주에 똑같이 여기 들어올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는 뒤로 넘기고 앞쪽에서 최대한 아는 걸 위주로 먼저 쓰고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겠다. 모르는 문제를. 아, 여기 안 물어봤는데. 그래서 다음 전략. 다음 주 전략. 문제의 유형 중에서 숫자가 중요한 거와 논리가 중요한 문제를 우선 파악을 하고 해당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전략 방향을 바꾸겠다 라는 거. 자, 오늘 어땠어요? 총평부터. 예. 본인이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좀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냐? 예. 예. 문제 1번 중에서 물음 1, 2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복되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예.
총평을 얘기하려니까. 예. 예, 문제 1번이 워낙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만약에 나올 경우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해서 후속에 있는 뒤쪽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렇죠?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문제를 보고 난 다음에 예, 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를 빨리 풀고 좀 오래 걸릴 만한 거는 좀 천천히 생각해갖고 전략적으로 풀겠다. 자, 본인 솔직한 얘기 말씀하셔도 돼요. 어차피 얼굴 안 나와. 기출을 처음 풀어봐서. 아, 문제 5번이 있어서 당황했다. 아, 스터디 문제와는 좀 다르게, 예, 전형적이지 않았다. 서술하는 양이 많았다. 아, 시간 안에 완주를 못할 것 같다.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익히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왜냐면 여기 계셨던 분들은 저한테 하도 이 전부터 쪼임을 많이 당해서 어느 정도 전략을 세우고 이 시간에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기출을 처음 풀어보신 분은 그런 전략을 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배점이 작은 문제를 날려서 좀 시간을 극복할 수 없는 시간을 다 대비를 하겠다. 자, 이제 본인들의 총평 시간을 좀 들었어요. 매주 할 거예요. 매주. 왜냐면 총평을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문제를 1번부터 5번까지의 모든 문제를 파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파악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문제보다도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서 시험 시간 내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걸 배워갈 수 있어요. 총평을 할 줄 모르면 해당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없어요. 그럼 내가 35회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아무런 준비를 안 하고 들어간 거와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의 수업은 어떤 수업이었냐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에 대한 논점을 이해하고 그 논점별로 풀이 방식을 어떻게 할지, 논점별로 풀이 방식 중에서 어떤 거를 넣고 뺄지, 출제자가 무엇을 물어보는지에 대한 대처 방법을 연습을 했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시험까지의 시간 동안에는 무슨 연습을 해야 되냐면 각 문제에 대한 풀이 방법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1번부터 4번, 1번부터 5번까지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 당시에 21회 당시 뭐 10회 후반부터 21회 당시까지 23회까지 가장 어려워요. 이 당시에는 문제 1번 풀고 문제 2번까지 건드리면 합격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왜냐하면 워낙 문제가 좀 컸고 여러분들처럼 지금처럼 전형화된 뭐 교재나 아니면 전형화된 강사가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합격하신 분들이 가르쳐주고 뭐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정말 비효율적으로 답안지가 작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문제 1, 2번만 풀어도 합격했었을 때예요. 근데 자, 냉철하게 바꿔 말하면 이 문제가 동일한 수준 이렇게 똑같이 나왔고 지금 35회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80% 이상 풀 수 있어요. 80% 이상. 이때와는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해당 문제를 한 80%가량까지는 내가 소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나오는 기출문제, 뭐 기출문제 처음 풀으셨지만 다른 분들은 어디서든지 문제를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난 한 번 본 문제였잖아요. 그럼 더 잘 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다가가세요. 그리고 내가 좀 잘 풀었다 해서 의기양양해 하지 마시고, 이 다음의 논점. 사실 오늘의 논점은 감정평가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오는 시간적인 그 흐름 속에서 나오는 배경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배경이 드러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배경이 드러나오는 문제들은 그때 당시에 배경에 나왔던 문제와 더 발전돼서 현재에 나와야 하는 논점들 이해하고 얘를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타 시험이나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수업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는 게 기출문제 풀이 먼저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1차 시험 같은. 근데 1차 시험은 그렇게 해도 돼요. 사지선단형, 오지선단형이기 때문에. 왜냐면 얘 그 문구만 살짝 바꾸거든요. 근데 2차 시험은 절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법규는 빼고, 법규는 해당 논점 안에서 우리가 뭐 헌법이나 뭐 행정법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놀아요. 하지만 이론이랑 실무는 좀 유기체적이야. 사회적인 시대적인 요구들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법령이 살짝 좀 바뀌고 해당 평가 방법에 대한 논점과 그 방법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출 안 나와요. 기출이란 동일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 기출이란 동일한 문제가 나오는 3방식은 여러분들의 기본을 묻는 시험이에요. 그럼 기출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하나의 논점들은 어떻게 되냐면 시대에 맞게 계속 발전해 나가요. 그 시대의 학자들의 논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의를 기출 내가 다 10번 풀었다, 100번 풀었다 절대 안 나온다니까요. 2차는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 다음 거를 준비해야 돼요. 다음 거. 그래서 21회부터 32회까지, 33회는 쉬웠으니까 안 하고, 34회는 작년 기출문제 제 해설이 있으니까 그걸로 대처를 하고 풀면서 역사적인 이 흐름상에서의 그 논점에 대한 변화와 논점에 대한 발전을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출문제와 더불어 저희는 이제 전략을, 이 세 가지 전략을 절대 잊지 않고 문제를 풀 거예요. 첫 번째 전략이 뭐냐면 다 풀어라. 제일 전략적으로 바보 같은 선택이 뭐냐면 문제 4번을 먼저 푸는 거예요. 얘 배점 몇 점? 10점. 10점 60% 맞았어요. 내가 진짜 잘 풀었어요. 60% 받았어요. 6점. 내가 잘 모르겠어. 아는 대로 했어. 그래서 한 40% 받았어요. 4점. 2점 차이를 위해서, 2점 차이를, 이 차이를, 물론 우리는 1점이 중요하지만 얘를 위해서 시간을 10분을 소비하겠어요? 애초에 출제자는 4번 문제는 어떻게 만들었죠? 5분 안에 풀게 만들어요. 근데 시작하면서 4번 문제 쉬우니까 뭐죠? 4번 문제 딱 건드리면서 10분 써. 그럼 뭐죠? 5분 날린 거예요. 5분 날린 거예요. 물론 머리가 진짜 회전이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어. 내가 컨디션 조절을 위해. 그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마. 그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마라. 무조건 1번에 대한 힘을 줄 거라고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왜? 1번은 40점이니까. 40점 안에서의 일반적인 3방식, 얘 분명히 3방식 아니면 보상평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얘는 주구장창 연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얘에 대한 60%와 얘에 대한 40%인 20%의 차이는 몇 점? 8점이에요. 그럼 얘를 땡길 생각을 해야죠. 얘를. 그쵸?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얘를 먼저 풀면 안 되고, 그리고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옛날에는 1번만 문제 풀었어도 얘를 기준으로 채점을 했단 말이야. 100점을 기준으로. 하지만 요즘 문제는 어떻게 돼요? 저희 문제 1번, 2번, 3번, 4번이 다 채점에 대한 점수가 나오잖아요. 우리 답안지, 점수표 받아봤잖아요. 그쵸?
이 안 썼어. 아예 안 썼어. 빵점. 그쵸? 얘를 날리면 안 돼요. 뭐라도 한 줄이라도 써서 20%든 10%든 반드시 획득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죠? 다 풀어야 되겠죠. 다 풀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다 풀려면 이제 고민이 된다? 어떤 고민이 있어요? 아이씨, 저 새끼 봐라. 너 이거 한번 다 풀어봐. 그렇잖아요. 다 풀어봐. 나도 못 풀어, 이거. 다 풀라고 그러면. 그럼 말도 안 되잖아. 그럼 다 풀어라 그러면 뭐죠? 전략이 나와야 돼요. 써야 될 거와 버려야 될 게 반드시 나와요. 그러면 두 번째, 써야 될 걸 뭘 써야 되겠어요? 써야 될 게 뭐예요? 의견? 의견? 논점을 에이씨, 맞춰라. 아니 내가 이 출제자가 20일의 출제자가 난 이 목적으로 담보와 보상의 비교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물어봤어. 그럼 그 위주로 답안을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논점을 맞추는 거와 난 모르겠어. 난 그냥 숫자로 보여주겠어. 그래서 글씨를 하나도 안 쓰고 숫자, 뭐 평가외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과 점수가 같을까요? 절대 달라요. 절대 달라요. 그러니까 물론 의견 쓰는 게 맞아요. 그 의견 쓰는 게 뭐죠? 논점을 쓰라는 소리예요. 아, 네가 나한테 이 문제 이렇게 풀어보라고 해서 문제 만든 거구나. 그럼 써야지. 본인이 선생님이에요. 본인이 선생님이어갖고 수학 문제를 냈어. 수학 문제를 만나갖고 풀이 방식을 써서 해답을 구하시오라 하는데 풀이 방식을 안 쓰고 뭐죠? 답만 딱 썼어. 점수 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우리 문제 풀었을 때 점수 줘요? 절대 안 줘요. 그런 점수. 왜냐면 우연치 않게 맞출 수 있잖아요. 우연치 않게. 표준지가 A인지 B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A 썼어. 배제 사유나 선정 사유를 안 쓰고 A 썼어. 그럼 걔 맞춰갖고 걔 합격시켜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논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논점 위주로 항상 문제를 풀어야 돼요. 논점 위주로. 아까 답안지에서 봤는데 인근지역 1.00. 아니 물론 순서대로 푸는 거 좋다니까요. 순서대로 푸는 거 좋아. 인근지역. 이거 쓸 시간이 있냐 이거야. 없었다며요. 한 문제 못 풀었다며. 이거 안 쓰고 한 문제 풀지 그랬어요. 이거 안 쓰고 한 문제 풀고 이거 안 쓰고 문제 5번 10점 날릴 때 빵점으로 날릴 때 문제 5 아니 그러니까 문제 4번인데 문제 5번이든 문제 5 아니 뭐 평균 분산 이렇게 하나라도 썼으면 뭐죠? 1점 얻었잖아. 그럼 얘 이거 안 썼다고 마이너스 1점 될까요? 여러분들이 스터디에서 저는 채점을 안 하지만 다른 데선 채점을 하잖아요. 채점을 하다 보면 표준지 썼으니까 플러스 1 사례 선정했으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채점할까요? 그래서 나오면 뭐 평균 나와갖고 내 석차가 뭐 400등 400명 중에서 한 10등 이 사람이 실제 시험 보면 이 점수 나와요? 안 나와요. 채점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안 쓴 빵점이거든. 틀린 빵점인데 그러니까 얘가 주요 논점이 아니면 출제자도 이거 보지 않아요. 담보와 보상평가에 대한 비교를 설명을 쫙 써. 구분을 해서 제시의 건물 어떻게 하겠다. 공법선 제한 처리 어떻게 하겠다. 그거 써요. 나 같으면 거기 점수 많이 줘. 이게 중요해? 그리고 이거 풀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전략으로 즉 논점을 맞춰라. 그럼 뭐죠? 반대로 논점을 맞추면 뭐가 생겨요? 뭐가 생기죠? 시간이 없잖아.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나는 출제자의 의도 방향으로 논점을 맞추겠다야. 그거 하나 뭐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논리적으로. 여러분 시간이 없다며요.
출제자가 의도하는 거예요. 출제자가 왜 시간이 없게 만들겠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출제자가 왜 시간이 없게 만들 것 같아요? 본인이 문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요. 물어보고 싶은 욕심이 많아서? 떨어뜨리려고. 자. 논점 파악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시간 있으면 다 쓰니까. 결론은 뭐예요? 세 분에 대한 결론. 여기 세 분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알아. 본인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시험 우리가? 감정평가사 시험. 감정평가사를 뽑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옥석을 가리기 위한 거예요. 이 시간을 일부러 이렇게 빡빡하게 준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시간을 빡빡하게 주잖아요. 그럼 진짜 잘하는 사람만 풀 수 있어요. 보자마자 자료 보고 네가 무슨 얘기를 하겠구나. 그러니까 나는 버릴 꼴 찾아야 되지. 이건 실력이 없으면 절대 못해요. 이거 말이 쉽지. 말이 쉽지. 이거 여러분들 개별 스터디 할 때 제일 어렵지 않아요?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출제자가?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돼요? 1. 표준지 선정부터 지역요인 인근종이 나오죠? 쭉 그냥 여러분들이 GS에서 연습했던 스터디에서 연습했던 대로 그대로 그렇게 써요. 그럼 뭐죠? 버릴 곳을 정하지 않고 무작정 쓰니까 다시 어떻게 돼? 다 못 풀어요. 그렇죠? 출제자는 이걸 의도하는 거예요. 출제자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내 답안지가 좀 더 간결해지고 내가 해당 문제에 대한 출제자의 의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게 되고 포커싱을 맞추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뭐냐면 문제가 보여요. 그러니까 여지껏 배워왔던 거는 그 논점을 찾기 위한 기본적인 우리의 수양 시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출문제부터는 네가 내고 싶은 게 뭐구나 라는 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고 난 다음에 쓰는 건 뭐죠? 수양 시간 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미친 듯이 써요.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자녀지 가치 하락 손실과 자녀지 매수 수용 청구에 대한 얘기 툭 치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거기가 안 된다. 거기가 안 된다. 잠깐 살짝 긴장을 풀고 그럼 그게 안 되면 사실 그게 안 되면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툭 치면 나와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그럼 오늘 문제에서 전략에서 봤을 때 설명하는 게 많았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 1번에서 문제 1번과 문제 2번, 1번도 그랬었나? 문제 1번에서 우선 여러분들에서 설명해서 쓰려고 그랬던 거 문제 2번도 그렇고 특히 문제 2번 같은 경우에 내가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자, 저를 보고 문제 2번 볼 때 풀 때 쓸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쵸? 그게 생각하고 썼어야 돼요? 생각하고 썼어야, 안 생각하고 했었어야 됐죠. 왜 안 생각하고 썼어야 됐죠? 애운 거니까. 그쵸? 안 생각하고 쓰셨나요? 그쵸? 자녀지 가치 하락 손실과 자녀지 수용 청구. 이때부터 논란이 됐던 거예요. 계속 논란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죠? 이 정도 급으로 말했으면 툭 치면 나왔었어야 되죠. 73조와 74조. 시행령 39조? 토버침 54조인가? 나도 외우고 있잖아요. 나도 그때 외웠으니까. 지금 안 까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툭 치면 나왔었어야지. 그럼 툭 치면 나왔었으면 20점짜리 문제면 15분 만에 써야지. 물론 그걸 양이 많으면 어떻게 돼? 조금씩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 다 빼고. 버릴곳. 그렇죠. 조사 다 빼고. 쭉 썼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갖춘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부터는 전략적인 그 시험을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누누이 말하지만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 친구 오늘 날씨가 되게 좋았죠. 날씨가 좋았어요. 밥 먹고 정원 있는 이렇게 잔디밭이 있는 곳에 가갖고 앉아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탁 먹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때? 그랬더니 기분이 너무 좋대. 그래서 나 이따 수업하러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지긋지긋하다고 그거 앉아서 그 친구 거기 앉아갖고 정확하게 작년 이맘때쯤 기출을 조금 빨리 이렇게 거기 앉아갖고 기출 문제 푸는데 한 번도 안 늦었어요. 한 번도 안 늦고 와갖고 똑같이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전략 수업을 한 거야.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내가 일일이 다 설명해 줄 시간은 없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걸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전략을 짜봤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전략을 짜봤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전략을 짜봤습니다. 34에 어떻게 풀었다? 이번 3은 잘 몰랐대. 이건 내가 시간 쓰면 반드시 날려먹는다. 이건 내가 함정에 빠지면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뭐죠? 좀 거짓말 치고 빼먹을 거 쫙쫙 빼놓고 그리고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끝까지 풀었어요. 그래도 우리 이 정도만 받아도 되잖아요. 이 정도보다 더 받는 게 목표겠죠. 근데 실무라는 게 시험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들어가면 너무 좌지우지 되는 영향들이 많아요. 저는 가갖고 시험장에 다 토했어요. 진짜로. 너무 긴장해갖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개별적인 사안들은 알아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전략. 여기 와갖고 전략. 12번에 그리고 제 마지막 수업 한 3번 정도 있는데 15번의 수업을 통해서 내가 15회의 시험을 치른다고 보세요. 똑같은 감정평가 사실 올해 35회 보고 또 1년 기다려고 36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서 내가 전략 짜겠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나면 내가 다 갈아엎어 주겠어.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이제부터는 문제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이라서 이 전략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는 얘기 안 할까? 다음 주에는 얘기 안 할까요? 왜? 사람 망각의 동물이거든.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 얘기 했던 거 또 까먹어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면서 반복할게요. 그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이 아이고 왜 이래.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난리 나는데 사생활이 뭐 큰일 날 뻔했네. 자, 이제 문제 볼게요. 20일에서 현재 기준으로 야, 이 문제 1번부터 4번까지 5번까지 다 풀 수 있냐?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풀기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번이라도 보고 왔으니까 이 문제 푸는 거예요. 이거 시험장에서 보잖아요. 1번, 2번까지 가면 진짜 잘 푼 거예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는 문제 1번의 물음이가 처음 나왔었어요. 처음 나왔고 평가서 기자를 사실 이때 시험장에 있었거든요. 너무 당황했었어요. 너무 당황했어요. 뭐야? 그래서 이때 시험 당시에 뭐라고 그랬었냐? 이거는 평가 법인에 있었던 사람들을 위한 시험이었다고 그래요. 왜냐면 표를 그리고 확 한 번에 쓸 수 있었거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냉정하게 생각했으면 1번부터 5번까지 못 푸는 문제였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보니까 연습한 거 치고 그래도 많이 잘 푼 것 같아요. 왜냐면 4번, 5번까지는 건드렸다는 거 보면. 그래서 해당 문제를 이 21회를 통틀어 봤을 때는 간략하게 치고 가는 거. 간략하게 치고 가고 간략하게 출제자의 논점을 탁탁탁탁 건드리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1번부터 문제 5번까지. 그리고 문제 1번부터 문제 5번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쉬운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었어요. 자, 그러면 문제 1번을 볼게요. 소속 감정평가사는 김한국 씨는 해서 담보와 보상으로부터 우리 느낌적인 느낌이 오지 않아요? 담보와 보상 뭐죠? 양자의 차이점을 묻고 있는구나. 담보평가와 보상평가에 대한 처리 방침을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를 해당 문제를 묻고 있어요. 그러니 물음일에서
평가 목적별로 이대한 시 소유의 토지에 대한 토지와 건물을 평가하시오. 친절하게 담보평가와 보상일 경우 양자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양자를 물어봤으면 뭐죠? 담보평가의 처리방침, 보상평가의 처리방침을 써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물음 위에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을 물어봤거든요. 물음 위에서는 저 당시에는 현행 감칙과 좀 다른 내용들이 있었지만 현행 감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나왔던 초짜죠. 의뢰인, 대상, 목적, 기준, 가치, 조건, 기준, 시점, 수수료. 자, 여기서 오늘의 핵심 뭐였어요? 문제 1번의 핵심. 목적인가? 그렇죠? 예. 여기요. 대상 물건 확인, 확정. 요게 핵심이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2,000명 중에서 1,000명 여기서 떨어진다니까요? 여기서 떨어져요. 대상 물건 확정 잘못해서 싸그리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평가사는 어떻게 되냐면 평가사가 주소 하나 던져줘요. 의뢰할 때 주소 하나 딱 던져줘요. 그러면 해당 주소에 대한 공부 다 띄겠죠? 그래서 이게 집합 건물인지 토지 건물인지 구분서유적 공유인지 공유토지인지 확인을 다 해야 돼요. 아, 왜? 소유자 잘 몰라요. 생각보다 자기 집합 건물과 토지 건물로 부동산이 구분해서 등기되어 있는 거 아는 사람 우리 국민의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몰라요. 여러분 이거 공부하기 전에 알고 있었어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의뢰한단 말이에요. 이거 평가해 주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담보 목적일 때와 보상 목적일 때의 대상 물건 확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 그걸 잘 했냐 이거야. 이거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심지어 두 개를. 그럼 얘 확정해갖고 얘를 처리방침 또는 대상 물건 확정해갖고 썼어요? 아, 안 썼어요? 그치. 그럼 숫자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죠? 내가 숫자 보여주는 답안이 돼버리는 거예요. 대상 물건 확정. 그리고 난 다음에 뭐죠? 공법상 제한을 이때는 뭐죠? 그 다음에 대한 공법상 제한, 즉 감정평가 방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대상 물건 확정한다. 방법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대로 얘가 요거 물어보고 있구나. 목적은 그냥 목적일 뿐이야. 보상과 담보에 대한 목적 뿐이야. 기준가치? 적정가치, 시장가치를 물어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렇죠? 기준 시점? 얘도 아주 살짝 논점이었죠. 아주 살짝 논점이라는 거. 뭐 다른 내용들은 뭐죠? 그러니까 해당 문제는 여기에 힘을 줘야 되겠고 그 다음 뭐죠? 여기에 힘을 줬어야죠. 힘을 줄 때. 근데 우린 뭐죠? 인근지역, 급학교에는 할 때 막 쓰고 쓸데기 없는 얘기만 썼지. 나 같으면 답안지를 구성할 때 이게 제일 힘을 많이 줬을 것 같아. 대상 물건 확정과 처리 방식. 나열로 쭉 써요. 그 다음 뭐야? 그 다음 여러분 저 문제를 냉철하게 보세요. 문제 1번을 냉철하게 봤을 때 표준지 선정이 어려웠어요? 아니에요. 표준지 선정 하나도 안 어려웠어요. 어디서? 공유관계를 이해를 못하면 오늘 문제는 이 공유관계를 이해를 못하면 얘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얘를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뭐죠? 이렇게 못 넘어가요. 이거 하나를 물어본 거야. 대상 물건 한쪽. 그러면 요거에 대한 얘기도 처리방침에 반드시 썼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무 기준사항에서의 뭐죠? 공유토지에 대한, 공유지분 토지에 대한 평가 방법에 대한 거를 거기서부터 출제되는 문제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 내가 실무 기준상에서 이걸 가지고 복잡하게 한번 내보고 해보다 보니까 담보와 보상에서도 건드릴 수 있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도로 이렇게 저촉하는 공법상 제한도 건드릴 수 있네? 하나씩 만들면서 꼬는 거예요. 제가 문제 만들 때 그래요. 논점을 하나 잡아요. 아, 이 논점이 괜찮은 논점이다. 문제를 만들었을 때. 그럼 그 문제를 하나씩 꽈요. 여기서 꼴 수도 있네? 여기서 꼴 수 있네? 그러니까 출발이 뭔지를 알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이해가 쉽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문제 분석하는 데까지 오는 실력이 좀 많이 걸리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자, 그럼 공유인데 일반적인 공유 토지 평가 어떻게 하죠? 구분 소유적 공유와 우선 공유가 뭐예요? 차이를 한번 물어볼게요. 네.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일반 공유 토지와 구분 소유적 공유 토지에 대한 차이점, 평가 방법의 차이점. 예. 그렇죠. 예. 일반적인 공유 토지 같은 경우에는 원칙상 지분 비율에 대한 전체 기준에 대한 전체 기준 지분 평가를 해요. 하지만 구분 소유적 공유 같은 경우에는 우선 구분 소유적 의미 자체가 뭐냐면 구분 소유적으로 말 자체의 뜻 자체가 뭐냐면 내가 독립된 형태에서의 하나의 위치를 선정하고 얘를 통한 그 전유 면적의 형태처럼 남들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다는 소리예요. 즉 위치 확인. 얘를 확정 지을 수 있냐? 얘가 뭐죠? 1번 토지였죠. 얘가 2번 토지예요. 문제 잘 만들었죠? 문제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가 위치 확인이 되면 대상 물건에 대한 확인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상업용 광대 하면 세로 3장이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보니까요. 얘네가 등기부등본상에서는 공유토지의 형식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갔더니 위치가 특정되어 있네요. 그래서 소유자한테 다 확인해 봤더니 이 큰 지도상에서 뭐죠?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네요. 그러면 공유 지분이나 우리가 구분 소유적 공유로 가야 되고 거기서 위치 확인이 확정이 됐네요. 그러면 대상 물건 확인해야 되겠네요. 얘가 광대 상업용이죠. 용도 지역도 바뀌죠. 광대화면이고 세장용이요. 그쵸? 이렇게 이걸 썼냐 이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서 공법상 제한이 담보평가했을 때는 뭐죠? 저쪽 고려. 보상일 때는요. 보상일 때는 뭐죠? 개별적 제한. 그쵸? 개별적 제한. 따라서 미조초. 얘를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1번에 대한 큰 흐름은 이거예요. 이거에서 그냥 안에 있는 거 표준지 선정 아주 간단했죠. 그 밖에 있는 사례 간단했고 임야 토지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됐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밖에 있는 얘 거 쓰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시간 잡아먹는 거는 문제 파악하는 시간이었어요. 이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실무 문제에 있어서의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 함정이 참 많았어요. 보시면 뭐 토지 등기부 등본상에서 봤으면 면적에 대한 대장 2800제곱미터를 표시하게 해놓기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이대한 씨와 박조선 씨를 넣어서 문제를 뭐죠?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렇죠? 네, 재수없죠.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이러면 재수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람 시간 다 잡아먹게 하는 거였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문제 풀 때 얘를 제일 중요시해요. 이거 먼저 잡고 가요. 그래야지만 뒤에 있는 게 실수가 없어. 실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 의대목기 조기자수에서 문제 반드시 나온다라는 걸 잊지 않고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물 대장이나 이렇게 보시면 얘가 어떤 의미를 줬냐면 얘 측량해 갖고
사실 측량해갖고 위치 확정을 한 거예요. 건축물 대장에서 보면 예, 이렇게 제시했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소유자를 명확하게 구분해갖고 넣어갖고 그 위치를 다 지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도시계획 도로가 여기 밑에 있는 게 저촉돼 있다는 거. 이런 거 좀 찾아내기가 도시계획 뭐 뒤에 있는 뭐 저촉선으로 봐서 좀 쉽게 그림을 줘서 좀 파악이 쉽게는 했는데 시험장에 가서 뭐죠? 되게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문제풀이 시간에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지도가 나오잖아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얘가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적도를 보면. 왜냐면 저희가 실제로 지적도를 토지이용 확인계획원이랑 확인서를 띄워놓고 지적도랑 매칭해갖고 계속 보거든요. 그게 뭐냐면 대상 물건 확정이랑 그 물건에 대한 특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다 보여주는 이런 지적도가 나면 여기에 좀 포커싱을 맞춰야 돼요. 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다라는 걸. 저 같으면 저 택지개발 예정지구도 더 어렵게 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업 진행 쫙 내놓고 그러면 정말 엿먹어라는 거였겠죠.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쭉 내려가다 보면 또 예, 가격조사 완료일인데 시험장에서 과연 이 가격조사 완료일이 눈에 들어왔을까라는 거 조심하셨어야 되고, 뒤에 보시면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저촉 부분에 대한 이 제시의 건물에 대한 얘가 건물에 대한 처리 방침도 써놔야 되겠다. 답안지에다가. 그리고 담보평가 시 요 건물에 대한 요 저촉 부분에 대한 거. 토지에 대한 그 감가평가는 우리는 연습이 잘 돼 있어요. 그쵸? 근데 반면 건물에 대한 저촉에 대한 감가평가는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빼먹기 쉬웠을 것 같아요. 건물 같은 경우. 근데 큰 흐름상에서 봤을 때 이거 다 맞추잖아요? 저런 건 그냥 조금 점수 까이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거 미세한 그 실수들은 내가 다음에 복귀할 때 이런 거 조심해야지 그런 것만 주의하면 되지. 오늘 끝까지 알아야 될 거는 이 논리상, 이 문제에 대한 논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이 문제가 왜 만들어졌고, 이 문제가 왜 출제자가 뭘 요구를 하는지를 거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해당 기출문제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상평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낮이 상정이죠. 그래서 이게 제시의 건물이든 일반적인 건물이든 행위제한일 이전이면 다 보상 대상이라는 거. 그렇죠? 자, 행위제한일 자체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평가라는 얘기를 처리방침에서 간단하게 언급해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표준지 산정 논점이 없어요. 여러분들 수준이면 다 볼 수 있는 문제, 풀 수 있는 문제. 치가 변동률도 참 별거 넣지도 않았으면서 페이지는 다 잡아먹었죠. 좀 칸 줄여놓고 그러면 될 걸. 그쵸? 왜냐면 이게 전략적으로 페이지 수가 많잖아요. 그럼 왔다 갔다 하다 시간 다 잡아먹어요. 그래서 일부러 요즘 막 20페이지 넘게 만들잖아요. 말했잖아요. 그냥 옥석을 가리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년차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 끝나요. 뭐였지? 하고 뭐였지? 그러니까 거기서 우선 날리는 거죠. 기타 요인 산정을 위한 자료. 산정 자료는 뭐 일반적이기 때문에 큰 이슈는 없었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시설 개선비. 시설 개선비가 보상평가할 때 잔여 건축물에 대한 보수비가 편입 부분 플러스 보수비도 들어간다는 거. 다만 시설 개선비를 제외해야 된다는 거. 해당 문제에서는 저는 이 멘트가 제일 중요했다고 봐요.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 그래서 해당 문제에 대한 이 멘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출발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고, 해당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그 면적이 제시되지 않았어요. 그쵸? 그러면 이 문제 풀 때 면적이 제시되지 않았으니까 뭐죠? 나는 날려야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내가 출제자가 요만큼 뭐죠? 심혈을 기울여 갖고
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출제자의 의도에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출제자의 의도가, 여러분 제 문제도 오타가 있지만 기출도 오타가 있고 기출도 오류가 있어요. 세상에 100% 완벽한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상의 속에만 있는 거예요. 실제로 평가서도 그래요. 100%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내가 배웠을 때 분명히 뭔가가 빠졌어, 논리적으로. 그럼 그게 무시해요, 그냥. 아, 실수구나. 그리고 쿨하게 넘어가고 내가 얘를 어떤 형식으로 잡고 가겠어 라고 출제자의 의도된 방향대로만 가야 되지, 면접 미제시 됐는데 날려먹으면 맞았겠지. 근데 채점할 때 뭐죠? 얘 차라리 해당 면접 미제시 때도 했을 때 시행령 38조의 대한 내용들을 쫙 써주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갖고 하던가. 근데 해당 문제는 출제자가 너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떠밀고 있거든요. 떠밀고 있으면 그쪽으로 가줘야 돼요. 그리고 면접 미제시 됐지만 됐다고 보고 풀겠다라는 형식으로 좀 가주셨어야 했던 문제입니다. 자, 그럼 답안지 한번 볼게요. 답안지 오타 있는 거는 제가 이거는 수정해갖고 다시 올린 거고, 여러분들 나눠드린 자료에는 오타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올려드릴게요. 자, 제가 해당 문제를 다시 풀라고 하면 여기에 제일 힘을 줄 것 같아요. 이 부분. 복합부동산지 개별물건 기준 원칙. 그러니까 항상 말하지만 감칙 5조, 6조, 7조에서 반드시 문제 나온다고 그랬죠. 5조, 6조, 7조에서 해당 문제. 지분평가인데 건물 위치 확인에 따라서 구분평가. 7조 3항 나왔고 7조 1항 나왔고 다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건물 위치 기준으로 서측 250제곱미터, 상업용, 일반 상업, 광대 한면 3장형. 그러니까 요게 중요한 거고, 도시계획 시설 계획 도로 조촉, 초촉평가. 예, 감칙 썼어야 되는데. 감칙 몇 항이죠? 감칙 몇 조? 도시계획 시설도 저촉평가 몇 조예요? 그렇죠. 6조 1항이죠. 현황평가 원칙. 자, 토지면적 대장 기준, 전체 토지 기준 후 지분면적 고려. 자, 무허가 건축물 제시, 담보 목적. 뭐 얘는 평가할 수도 있어요. 하는데 근데 전략상 뭐죠? 평가하면 또 숫자 써야 되잖아. 시간 오래 걸리죠.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목적 고려해갖고 평가 제외했다. 그리고 날리면 얘는 알고 풀었네.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표준지 선정, 급학교인. 저는 이렇게 좀 기출 이전 문제도 똑같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 우리의 끝은 어디예요? 뭐 연습 열심히 길게 썼다가 뭐죠? 그렇게 길게 쓰면 수험생활도 길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험장 가서는 간략하게 논점형으로 팍팍팍팍 치고 넘어가려면 이제부터는 연습해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꽈락했을 때 어떻게 꽈락했다고요? 1번 문제랑 2번 문제를 16페이지, 18페이지, 한 장하고 2페이지 더 썼어. 아는 거 다 썼어. 그러니까 꽈락나지. 멍청한 거예요. 그게 진짜 멍청한 방법이거든요. 내가 아는 거 자랑하려고 그러지 말고 출제자가 의도하는 거 빨리빨리 치고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면 뭐 지역 요인이 있어요. 개별 요인이 있어요. 여기에. 표준지 선정 나온 다음에 바로 뭐죠? 그 바뀌면 보정이에요. 바로 다 떼어넘었잖아요. 왜? 지역 요인 네가 안 줬잖아. 이슈화 안 했잖아. 논점화 주지 않았잖아. 개별 요인? 뭐 논점화 안 줬잖아. 물론 뭐 표 줬으니까 논점화 줬어요.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개별 요인은 그런 데서 주지 않아요. 진짜 개별 요인들 줄 거면 뭐 통계치든 회기 분석이든 그 거래 사례 비교나 개별 공시가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내는 그런 파트들이 있어요. 걔네들이 이제 개별 요인 그 논점화 파트들이에요. 그쪽 가서 쓰는 거예요. 그때는. 얘는 뭐죠? 그냥 대상 물건이 앞에서 확정했으니까 뒤에 숫자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뭐죠? 어차피 틀릴 거는 우리는 1.05. 어차피 틀릴 거잖아요. 계산식도 날릴 거고. 그러니까 물론 시간이 있으면 다 써야 되는데 1번부터 5번까지 이번에 뭐죠? 시간이 없었다며. 그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 기호 2까지 풀고 기호 4. 저촉 부분 감가 고려, 복합 부동산에 대한 담보 평가에. 자, 보상 평가 같은 경우에는 처리 방침도 이렇게. 얘도 중복되는 거 사실 빼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별적 제한인 도시계획 시설도로 저촉
미고르는 토지보상법 제23조 안 썼네요. 그래서 보상법 23조, 시행규칙 23조, 칙 23조 써줬으면 좋겠고, 건축물도 편입 부분 플러스 보수비로 형태로 이렇게 보여주는 걸로 답안지를 글로 좀 보여주는 형식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왜? 해당 문제는 숫자로 보여줄 게 없었어요. 숫자로 보여줄 게 없었어요. 뭐 표준지랑 임금 그 밖에 있는 사례밖에 별로 나온 게 없었으니까. 적용 공시지가 얘도 이렇게 길게 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더 줄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픈용이야. 이렇게 배포용에 대한 답안지고 실제로 저 답안지 쓰라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안 쓸 것 같아요. 그냥 퍼센테이지 3%포인트 이상 30% 이상 차이 나는 바 법 제70조 5항 의거 2008년도 적용 이렇게만 쓸 것 같아요. 빨리빨리 치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봤던 제 답안지에 대한 형식인 거고, 그래서 물음 위에서 대한 담보평가 이걸 다 쓸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거 미친 거예요. 이렇게 절대 못 써요. 절대 못 써요. 근데 여기 보시면 해당 감칙 구조 그때 당시에는 이 내용들 때 이 평가액에 대한 산출 근거 안에 있는 예를 쓰라는 거였겠죠. 의도 자체는 서술식으로, 그러니까 의뢰인이나 목적 조건 예를 쓰라고 그런 게 아니고 평가액 산출 근거 및 결정 의견을 쓰라는 거였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앞에 있는 처리 방침이잖아요. 좀 중복되는 내용이긴 했지만 그런 내용들까지도 좀 다 편하게 빨리 썼어야 돼요. 그러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물음 2를 문제 1번에서 물음 2를 다 풀 수 있을까? 명확하게? 그게 전략적으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을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문제 2번과 문제 3번으로 넘어갔을 때 어떤 전략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좀 아쉽긴 해요. 왜냐면 물음 2가 20점이야. 20점이나 배점을 놨는데 이걸 너무 날릴 수는 없거든요. 출제자가 20점이나 줬잖아요. 여기다가 채점할 때 자기가 채점할 때 20점을 주겠다는 거 아니야, 거기다가. 그래서 얘를 너무 날리면 20점에서 20% 뭐 한 10% 20% 날라가면 한 4점이니까 좀 타격이 커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고려를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문제 2번이 몇 점이었어요? 이거 풀려면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되죠. 근데 문제 1번의 물음 1은요? 물음 1을 풀면서 대강의 내용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뒤쪽에 쓸 내용들을 충분히 문제를 안 보고도 쓸 수 있었던 거였잖아. 근데 문제 2번 뭐죠? 다시 보고 문제를 파악하고 써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더 많이 잡아먹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문제 1번의 물음 2를 완전 날리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날리는 형식으로 날리면 안 돼요.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짜서 해당 내용들 좀 쓰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2번부터는 잠깐 5분만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할게요.